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고 AI가 얼마나 좋을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지금은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싸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에는 승자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승자가 비중이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 갈 거예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AI의 큰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금리 인하가 이런 흐름을 더 불을 지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 흐름이 물론 계속 조금씩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다가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이런 흐름에 있어서 더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냐가 사실 많은 분들의 질문일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파월이 5월 달에 언제 인하할 건지 얘기해 줄게. 5월 달에 얘기해 줄 텐데 아마 뭐 6월이나 7월이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점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CPI가 나오긴 했지만 이 숫자가 사실 안심하기는 아직 일러서 몇 달 정도는 더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파월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다. 근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가 말한 대로 그게 아니고 파월이 마음을 바꿔서 혹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럼 일단 도망을 좀 가야 돼요. 이거는 상황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되 혹시라도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가 5%, 6% 다시 올라가서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 이거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비트코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일단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가던 대로 간다라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FOMC 회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 말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QT예요. QT. 양적 완화, 양적 긴축, 뭐 어려운 용어들인데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설명드리면 QE는 돈 풀기고 QT는 돈 걷어들이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없는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미국 채권을 산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돈이 들어가고 정부가 돈을 쓴다. 이게 QE라면 QT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 미국 국채를 판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온다. 아까 QE는 연준이 돈을 뿌린다. 나간다. 돈이 나간다. 이번에는 돈이 들어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팔았겠죠? 근데 이게 QT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QT가 있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QT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수빈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이 채권이라는 건 그냥 증서예요. 1년 있다 갚을게요라고 써져 있는 증서예요. 근데 1년 있다가 됐어, 만기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막 1,000만 원 빌려줬어. 이 종이가 있는데 만기가 오늘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종이를 찢어버리고 돈을 받아야지. 이걸 이제 채권이 이제 소멸되는 거죠. 만기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대출 받은 다음에 대출 만기가 되면 대출이 끝납니다. 대신에 이제 이럴 수 있죠. 좀 연장해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합니다. 새로운 대출을 만들어서 대환을 해줘요. 대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새로운 대출을 만들어서 이 대출을 갚아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투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빌린 돈이 있어요. 근데 내일 만기야. 근데 다시 그만큼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자산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대출 잔액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만기가 되는데 재투자를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정부한테 돈을 진짜로 받아야죠. 그만큼. 대출 갚아야죠. 1,000만 원 갚아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1,000만 원짜리 그 채권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이게 QT예요. 이게 소극적 QT예요. 이 소극적 QT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만기가 되면 줄이는 거예요.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기 전에는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QT예요. 그럼 적극적 QT는 뭐냐? 수빈님이 1년 있다 갚는다고 했어요. 종이에 써 있어. 근데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거지. 혹시 만기 안 됐는데 못 갚아요? 이거 찢어버리고 돈 갚으라는 거야. 그건 약간 적극적인 QT죠. 만기가 안 됐는데도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연준은 뭘 하고 있냐면 소극적 QT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만기가 되는 것만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연준에서 국채를 채권 QT를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죠. 600억 달러씩 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만기가 만기가 된 채권이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400억 달러야. 그럼 200억 달러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 말고 네. 단기 채권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단기 그렇죠. 채권도. 네. 600억을 맞추려면. 근데 반대로 800억 달러면 어떻게 되죠? 800억 달러가 만기가 돼요. 그러면 400억 달러만 갚으라고 하고 200억 달러는 어떻게 해요? 재투자를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600억 달러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연준이 아무래도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저쩌고 말한 다음에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단기 채권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단기채는 팔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단기채를 팔지 말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민쌤이 이제 400억 불이 만기가 됐어. 그럼 200억 불만큼의 단기 채권을 팔아야 돼. 예. 근데 안 팔기로 했으니까 그냥 팔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QT를 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올해 꽤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쉽게 말하면요. 연준이 네. QT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줄여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자산을 회수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단기채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알고 보니까 이걸 덜 하겠다라는 이야기라는 거고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긴축의 완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연준을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올 때 있잖아요. 요거는 뭔가 그냥 대놓고 하긴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작년에 BTFP라고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런 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집이 10억이었는데 6억이 됐어. 근데 정부에서 아니 그 6억이 팔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담보 맡기면 내가 10억 대출해 줄게. 이런 대출이 어디 있어요? BTF 대출이 그거거든. 은행들한테 연준에서 니네 채권 들고 있는 거 팔지 마라. 야 20% 손실 났어? 갖고 와. 담보 맡기면 내가 원금으로 줄게. 이런 대출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다 비트코인 살까? 안 되겠다. AI 살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쟤들 또 저러고 있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QE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 그리고 막 QE가 아니고 무슨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연준이 입장은 그럼 결국 뭐냐면은 그냥 뭐 좀 돈을 더 풀어서라도 뭐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대놓고 얘기하긴 뭐하고 저도 이게 보면서 느낀 게 저걸 또 저런 식으로 말하는구나. 단기채 비중을 늘린다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QE를 줄인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또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이런 얘기는 그 화폐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든 AI든 좋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이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막 말을 하면은 그 숨은 뜻을 빨리 캐치해내야겠네요. 듣도 못한 얘기 나오면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버냉키가 쓴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두꺼운 책인데 있어요. 나중에 이제 미래 연준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카드를 이때 안 써야 되는데 써야 될까? 상업용 부동산 망해? 그럼 이때 쓰자.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용어 나온다. 그럼 쟤들이 또 뭐 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됐든 긴축을 좀 완화하면서 이후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좀 밟아 나가려고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결국 자산에 대한 가치가 더 증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가장 메인인 AI와 또 비트코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자산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오늘 아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쭉 따라오셨을 것 같은데 그 근간에는 또 이제 연준이라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달러의 가치만 하락한다는 거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눈치를 보면서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락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사실 이게 기준금리 인하만 봤을 때에도 이게 아까 중간에 살짝 얘기하셨던 미국의 부채 이런 것과 또 연결지어서 미국 이거 한번 셧다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우려감도 많이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 높아져 가는 게 버블이고 이거 한번 크게 터진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도 여기저기서 들리긴 하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큰 사단이 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사단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좋아요. 미국이 부채를 못 갚아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럼 뭐 사야 될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해지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AI든 뭐 나스닥이든 이런 전통적인 자산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큰 흐름을 바꿀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끝이 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닷컴 버블이 될지 그 이상의 버블이 될지 분명히 한 건 꺼져요. 아까 제가 이렇게 땡긴다고 했지만 이렇게 땡겼는데 승자가 결정되고 패자가 결정되면 끝난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땡기는 동안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AI 뭐 애플도 한다고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다고 그러고 다 한다고 그러고 다 땡겼어. 근데 누구 한 명이 포기해. 그러면 얘네 따라가지고 했던 게 공급 과잉 되는 거예요. 포드도 만든다고 그러고 GM도 만든다고 다 따라 했어. 근데 안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공급 과잉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쉽게 설명드리면 누구 하나가 포기한다. 그래 네가 이겼다. 승자가 결정되는.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주가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고 AI가 얼마나 좋을지를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더 무섭거든. 얼마나 더 좋을지 모르니까. 근데 얼마나 더 좋아질지를 알았어.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될지 알았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다 오케이 하실 거예요. AI, 비트코인 올라가 오케이. 근데 그래서 뭐 사? 어떻게 투자해? 라고 봤을 때 비트코인 전략 오케이. AI는 지금 그러면은 계속 올라가는 뭐 엔비디아라도 따라 사야 돼? 아니면 혹시 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 뭐 미리 내가 보고 해야 돼? 아니면 이거 그냥 골고루 다 뭐 ETF라든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나스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나스닥이냐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커전이 좋을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좋을 수도 있고 다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 싸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나스닥에는 승자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승자가 비중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스닥에 투자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 들은 줄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나스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근데 샀다가 그래도 팔아야 이익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럼 팔아. 그래 이익이 났어. 그럼 나스닥으로 보내. 나스닥을 약간 그 저장 창고 같은 느낌으로 어차피 얘는 안 팔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저장 창고 같은 느낌으로 다른 데서 놀아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일단 여기다 저장해 놓는 거죠. 안 팔 걸로. 안 파는 걸로. 거의 은행 느낌인 거예요. 은행 느낌으로. 나스닥에 저금해 놓는다는 느낌으로. 왜냐면 여기에 승자가 누가 될지는 정해지는 게 여기에 반영이 될 거니까. 5년 후, 10년 후에 AI 승자 누가 될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스닥에 투자하는 건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S&P 500보다도 나스닥인가요? 아무래도 기술주 비중이 높으니까. 네, 지금 현재의 핵심은 AI인 거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더 잘 살기 위해서고 또 잘 죽기 위해서잖아요. 투자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면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내가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투자 잘 성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호석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대표님과의 이 이야기는 처음과 끝을 다 들어야 여운이 짙게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최근까지 저 개인적인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딱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오늘 대표님과의 만남 이후로 요거 조금 더 수정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여운이 짙게 남으실 것 같은데 이게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으로 좀 잘 활용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 다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런 여러분들 함께 응원하면서 저희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 행복 되세요.